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때리기는 어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중국 너네 첨단 산업은 하지 마. 우리가 니네 거 싼 거는 사다 쓰면서 우리도 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게. 그런데 제발 안보와 관련되거나 이런 첨단 산업 좀 너네 하려고 좀 생각 좀 하지 마라고 하면서 중국을 때렸던 게 칩스법,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일부의 법률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2기는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중국을 때릴 거다. 트럼프 2.0 시대는 오래된 미래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미래. 마치 수능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 풀어보는 마음으로 트럼프 2.0 시대의 경제정책 예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도 세워볼게요.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수님. 수험생들 화이팅. 혹시 자판기신 줄 단추 누른 거 아니죠? 뭐 그 정도 센스는 가져야지 또 박연미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거의 이 자판기 수준으로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네. 트럼프노믹스 2.0, 네. 1.0 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호되게 당했거든요. 네네네. 2.0 시대에 스케치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뭐 가장 크게 보면 오늘 앞에 추성훈 기자님 이제 코너에도 나왔지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는 1.0보다 훨씬 더 강한 맛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라탕 몇 단계? 그러니까 1.0이 네. 신라면이라면 네. 2.0은 뭐 불닭볶음면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네. 이유는 지금 뭐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걸 봐도 그렇고 그 전부터 예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1기 때 트럼프 주변에 하도 관료들이나 트럼프 말 안 듣고 아니 되옵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공화당에서 뭘 했냐면 이제 저희가 그 팜을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밑에 밭을 아예 갈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사람을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연방 하원 의원 들어와 있고 트럼프의 그 사람들로 지금 다 한 자리씩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화당 선거 잘 보시면 민주당이랑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민주당은 전임 대통령들이 전당대에 나와서 다 오바마나 빌 클린턴이나 지원 연설도 하고 맞아요. 미셸 오바마까지 나오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 나와서 지원받는 거 보셨어요? 되게 낯선 사람들만 많았어요. 그렇죠. 헐크 호건이나 이런 사람들 혹시 이제 개그맨 연식이 저 같은 사람 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헐크 헐크 호건이나 이런 분들 나왔고요. 내심 반가웠다. 예, 그러면 그게 뭐냐면 공화당 내에서 사실 되게 도움을 안 받고 트럼프의 개인기로 그리고 트럼프 주변의 팜의 힘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인사가 어떤 식으로 할까? 나 빚진 거 없는데 그리고 1기 때는 못한 거 많은데 생각해 보니까 내 주위에 사람들 많은데 굳이 예스맨들 많은데 뭐 거기까지 이러면서 니키 헤일리 전 같이 그 선거 때 경합하던 사람 안 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강한 트럼프의 마음대로 사실 할 수 있는 2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원도 거의 트럼프 손아귀에 들어갈 것 같고 1기 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전해드렸던 말씀이 한국 철강이 미국에서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한국 세탁기의 세이프가드 그때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미국 월풀이 장사가 안 되는 게 한국의 LG 때문이다 해서 세이프가드를 임기 만료 앞두고까지 연장을 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그때보다 더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2기 트럼프 시대에는 어떤 산업이 주로 견제를 받게 될까요? 우선 이제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제일 잘 되던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게 뭐냐면 뭐 결국은 자동차 그리고 철강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산업별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 그러니까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나라에 제일 무역 적자를 봤어라고 했을 때 파리잖아요. 물론 네. 1위는 중국이고 근데 이제 저희 뮤직뱅크 탑 10에 드는 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뮤직뱅크. 네. 하지만 SBS 와서 그 얘기 하니까 죄송하네요. 근데 SBS 인기가요 탑 10에 들어가면 SBS 되게 좋죠. 인기가요 탑 10은 네. 제 센스가 부족하네요. 네. 인기가요 탑 10에 드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국 탑 10에 드는 건 별로 안 좋거든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하에서는요. 그러면 저희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뭘 했었느냐고 생각하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목별로 때리다가 나중에 뭐까지 했죠. 너네 그럼 자꾸 그러면 환율 조작국에 넣어버린다.
한다라고까지 갔었잖아요. 뭐 관찰 대상국에 항상 넣어놨었잖아요. 네, 항상 넣어놨었고요. 네. 너 까딱하면 이쪽으로 넘겨버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에 조금 더 진화한 버전이 올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최근 들어서 제가 산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산업계에서 화두 중에 하나가 미국산을 좀 사다 쓰자. 그러니까 미국 관점에서 무역 적자 폭을 어떻게든 우리가 줄여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좀 살 수 있다라는 분위기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 회의해서 내놓은 결론이라는 게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자 이거군요. 예,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 그 좋은 건 아닌데요. 지금 러시아산 원유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러시아에 그렇죠. 제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살 수 있는 나라가 결국 중국, 인도거든요. 근데 중국, 인도 중에 중국이 최근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 원유가 남잖아요. 그 시장에다 당근마켓에서 다시 판다고요. 지금 완전 덤핑이던데요. 예, 당근마켓에 네. 다시 팔면 그게 그러면 우리가 미국산 원유보다 훨씬 싼 원유가 시장에 돌아다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운송 비용도 저렴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쇼미더머니의 시대. 내가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나에게 얼마 입금할 건지 보여줘.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미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제일 빈번하게 거론되는 게 관세 문제입니다. 네. 근데 아니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보도에서 네. 미국 이외의 국가의 성장은 트럼프의 자비에 달려 있다. 네.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진짜 기사가 맞나? 이 정도 정책을 편다는 건데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오리듬에 따라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는 대통령에게 법적 권한이 있는 부분, 즉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편관세 도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회 승인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고 다만 트럼프 상호무역법이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예를 들어 다른 나라 미국은 그 나라의 관세를 뭐 10%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미국이 한 15% 하고 있다 그러면 5% 우리가 올릴 수 있어라고 미국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그런 상호무역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의회를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의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께서 정치자들께서 뭐 어차피 레드 스윕 아닌가 이번에 의회 다 넘어간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 상원에서도 40석이라는 되게 중요한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네. 100석 중에 그러니까 40석을 하면 필리버스터라고 그러니까 무한 의사진행 발언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민주당이 이번에 42석 정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원도 아예 뭐 폭주기관차처럼 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일 처음에 할 거는 대통령 행정명령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할 거고요. 근데 관세에 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1기 때가 되게 좋은 물론 2기 때가 훨씬 더 불닭볶음면이겠지만 1기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의 민낯을 보면 이게 굉장히 정교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사실 논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대중관세를 높였잖아요. 원래 8%였던 걸 막 20% 넘게까지 갔잖아요. 그 중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만큼 올렸거든요. 근데 중국이 미국하고 그렇게 관세 전쟁을 해갖고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받냐 그러니까 미국 농업이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국은 미국에 주로 수출하던 것들이 공산품입니다. 네. 미국은 중국에 수출하던 것이 주로 아이오와나 인디애나에서 이런 데서 나오던 농산품. 공화당 텃밭이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죠? 공산품은 수출이 막히면 창고 같은 데 약간 보관해뒀다가 안 썩습니다. 네. 근데 농산품은 썩잖아요. 그래서 미국 농업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내가 뽑아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국의 데이비드 어터라고 하는 MIT에 계신 정말 언제 노벨상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경제학자가 분석한 논문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유명한 스타 경제학자가 자기 주변의 몇 명 학자들이랑 몇 년간 데이터를 분석해야 나오는 결과를 아이오와에 사시는 농부가 아실 리가 별로 없죠. 그러면 뭐냐? 그분들은 우리한테 이게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 나라님이 저만큼 파워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다니라고 하면서 결국 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중국 때문이다. 그 공적을 하나 만들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중국 공무원이 일 잘한다라는 게 그 페이퍼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올릴 때 아무 관세를 다 올리는 게 아니고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되게 스윙주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먼저 올립니다. 똑똑하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서서히
트럼프 본진으로 관세, 그쪽의 제품으로 관세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정교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교한 전쟁들 사이에서 안 좋게 생각하면 새우등이 여러 개 터질 수 있고요. 좋게 생각하면 분명히 거기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치고 들어갈 구멍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스윙 스테이트에 콘벨트가 들어있다고 하면 옥수수부터 때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건데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근데 사실 둘이 싸우건 멱살을 잡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거든요. 관세 전쟁을 했을 때 일단 그거부터 한번 볼게요. 미국이 중국의 멱살을 잡는다. 네. 관세로 확 올려버린다. 미국은 괜찮아요? 물가 안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선 1기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첫째 아까 박은미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관세가 올라가는 게 더디었죠. 트럼프가 말한 것보다는 더디게 그렇죠. 올라갔죠. 두 번째로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작년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그때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또 하나 방식이 우회 수출을 하는 겁니다. 샹하이에서 출발하는 걸 중간에 멕시코시티를 한번 거치는 거예요. 이거 멕시코 거야. 이거 사실. 멕시코 거야라고 하는데 뜯어보면 어. 중국어가 써 있는 거죠. 그 위장 전입 아니에요? 그 위장 전입을 위장 한 거죠. 전입하는 근데 그 당시에는 거구나. 그게 통했던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실상 그렇게 관세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전과 이후에 중국산 제품의 미국 내에서 부가가치의 크기는 별 변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대내 고객에게 우리가 중국을 때리고 있다는 느낌은 충분히 주는데 네. 우회하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눈 네. 감아줬군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때리기는 어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중국 너네 첨단 산업은 하지 마. 우리가 니네 거 싼 거는 사다 쓰면서도 우리도 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게. 그런데 제발 안보와 관련되거나 이런 첨단 산업 좀 너네 하려고 좀 생각 좀 하지 마라고 하면서 중국을 때렸던 게 칩스법,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일부의 법률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2기는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중국을 때릴 거다. 혹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때릴 거다. 왜냐하면 아주 일부는 네. 그중에 아주 일부는 전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중국산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2000년 이후로 WTO에 들어오면서 미국 내에서 중국과 비슷한 물건을 생산하는 제품을 가진 동네들의 잡이 없어졌는데 그 사람들의 분노를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달래려고 할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결국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 그리고 법인세를 깎아주는 부자 기업들 양측에서 협공을 하다 보니까 뭐 중간에서 중산층만으로 민주당이 견디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관세 관련해서는 그러면 생각보다 좀 맵게 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둘이 멱살을 잡든 머리채를 잡든 우리는 우리 입장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을 때려주면 그동안 우리가 살짝 시간을 벌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면 비교 형량을 할 때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게 우리한테 득이 더 클까요? 실이 더 클까요? 저는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득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많은 경우에는 중국을 때려버리고 중국을 배제시켜버리면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기회가 늘어날 수 있죠. 우리 기업들의 시장이 늘어날 수 네. 있죠.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무역 파트너 중에 크잖아요. 근데 또 하나 큰 파트너가 중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에다 중간재 수출하는 게 엄청 많은데 중국이 어쨌든 간에 저렇게 이렇게 빌빌대기 시작하고 우리가 중국과 끊어내야 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큰 시장 하나를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경합도가 높은 품목에서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잃으면서 잃게 되는 게 훨씬 많을 것 같고요. 실제로 IMF에서 최근에 나온 논문들 제가 오늘 너무 많은 논문들 얘기 들어서 죄송한데 저 그렇게 공부 잘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네네. 그 말씀 많이 해주셔도 네네. 제가 뭐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도 한 얘기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관세 전쟁하고 싸우면 그렇게 분절화가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고 그다음 피해를 볼 나라는 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왜 그럼 그렇게 피해를 볼까? 두 번째로 피해를 볼 나라로 왜 우리나라가 적시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잃게 되는 부분이 크겠죠. 근데 그 미국이요. 미국에서 마트에서 뭐 사면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뭘 안 사다 쓴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되는데 우리 중간재 그 나라에 갖다 팔면 안 돼요? 그렇게 팔아도 될 텐데. 그런 나라가 없나요? 아직?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중국 정도의 사이즈가 우리 옆에 있는 나라가 중국 정도로 성장하는 속도가 있었는 나라가 과연 세계상에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없네요. 해보고 그리고 네. 생각해 보시면 사실 트럼프가 지금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싶었던 건 뭐 약하고 강한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외국도 와서 여기다 투자하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거기다 갖다 파는 것보다는 사실 거기다가 공장을 세우거나 이래서 그 안에서 생태계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뭐 앵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실 한국에서 돌리던 공장, 중국에서 돌리던 공장을 미국 가서 돌리는 게 인건비나 지가나 여러 가지 유지비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리고 업무 숙련도의 측면에서 생각해도 우리 또 워라밸이 다르잖아요. 워라밸 다르고요. 그 왜 미국에서 뭐 사면 계산을 왜 이렇게 오래 하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욱 올라올 때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정도 숙련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설치해 달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반나절이면 되는데 미국은 일주일이면 빠른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비용도 비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재 필요 없고 됐고 경유 안 하고 공장 와서 여기서 직접 만들어라. 이 네. 얘기가 미국에서 만든 제품 거기서 생산된 건 법인세 안 받을게 이런 얘기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깎아주고 뭐 보조금도 뭐 얼마나 바이든 행정부만큼 줄지 모르겠지만 혜택 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동안 투자 많이 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를 믿고 지금 삼성하고 SK 그 두 회사만 투자한 게 추가로 나갈 금액까지 하면 대략 66조 원이고 네. 다른 회사들도 공장 되게 많이 세워놨는데 텍사스의 삼성전자 공장, SK하이닉스 인디애나,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네. 이거 다 공화당이 좋아하는 동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데에서 만드는 거를 막 보조금도 안 줄 거야, 괴롭힐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 동네 주지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레버리지가 있는 거죠. 지금 공화당이 대세가 된 마당에 대통령까지 공화당인 마당에 대통령이 막 이렇게 위에서 때리고 싶어 해도 저희는 그 동네 주지사보다도 먼저 하원 의원들 접근해서 야 너네 동네 우리가 좀 공장 만들고 일자리 만들고 그렇죠. 싶은데 이거 너무 조금 약간 그렇네? 막 이런 것들을 갖고 레버리지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뚫고 나갈 또 하나의 숨구멍인 것 같고요. 그런 생각 들고요. 제가 여기서 그 얘기 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뭐냐면 조지아주 하원 의원 중에 트럼프보다 더 트럼피스트 같은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분이신데 네. 그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분이 무슨 짤만 올리면 뭐 이제 히트수가 엄청 많고 그래요? 악플이 엄청 달리는 센 분이구나. 센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네. 트럼프 키즈다 보니까 맨날 뭐 얘기했냐면 나는 재생에너지 같은 걸 믿지 않고 친환경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다가 그런 거 늘 얘기하고 다니다가 우리나라 모 기업이 태양광 패널 공장을 그 의원 지역구에다 짓겠다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바로 트위터에다가 I support all kinds of energy라고 태세 전환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본능에 충실하신 분들을 우리는 그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 더 하면 이제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주지사는 재선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자기들이 또 생각하면 열심히 뛸 것 같기도 한데 네. 또 한 가지 걱정이 한미 FTA 재협상을 일기 때 했는데 네. 요거 또 하자고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 왜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조선업 얘기를 해갖고 우리나라 조선업 주가 막 뛰고 조선업 중에 일부 회사들의 그렇죠. 주가가 막 뛰고 한국 그랬잖아요. 조선업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네네네네 그런 건데 그거는 잘 보시면 이해관계가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잘하는 게 미국한테 우선 위협이 안 되고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잘하는 걸 잘 이용하면 미국 지금 뭐 함정 수리하고 이런 거 엄청 소요가 많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중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해군력이 필요한데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많은 부분 우리나라 기업 아까 월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기업하고도 경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투자 얼마나 하는지 보면서
그 기업들,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보면서 혹시라도 좀 성에 안 차거나 민원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그런 식으로 FTA 협상 중에 껌껌이 걸고 넘어갈 것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FTA 재협상을 할 만큼 지금 우선순위 앞에 있는 나라인가요?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거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멕시코 등등? 근데 그러니까 멕시코 등등을 먼저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마 그렇게 봤을 때는 순위가 저는 그 무역적 자국 순위 순대로 위험할 건데 우리 너무 톱10 안에 들어갔구나. 근데 문제는 네. 7위가 어딨냐면 아일랜드예요. 근데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동양이라는 동아시아권이라는 부분하고 저는 문화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인이 생각하는 유럽권은 특히 트럼프는 제가 알기로는 독일계도 섞여 있고 아일랜드계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약간 유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적대적일 마음의 수도 고향이에요? 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한국, 중국 그 위에 있는 아시안 국가들이나 이런 나라들이 조금 더 급박한 타겟이 될 수 그거는 저의 정말 내피셜이고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다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우리를 가장 공포스럽게 하는 점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칩스법 이런 것들이 대폭 손질이 되거나 준다던 보조금 안 주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지역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주들이 주로 공장이 생기고 그렇죠. 투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폐기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공화당 내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독소 조항 같은 것들을 늘리거나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면 저희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뭐 보조금 줄 때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생산되고 미국과 관련된 나라에서 우방국에서 어느 정도 이상 자원이 나오는 걸 갖고 생산을 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바꾸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대응하기 어렵게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기들이 광인하게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아예 안 줄 수는 없고 좀 덜 줄 수는 있다. 덜 주고 보조금 주는 기준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참 까다롭네요. 근데 이 와중에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환율이 1,400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1,400원 뉴 노멀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저는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상 이와 관련해서 1,400원 우리 이거 긴장을 얼마나 해야 되는 레벨인 거예요? 저는 적어도 향후에 한 3, 4개월 정도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고 그전에 인사들이 누가 들어갈지 결정되고 그러면 인사들이 누가 들어갈지 결정되면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를 슬슬 저희가 예단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이 내년 1월입니다.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취임하고 한두 달 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향후 2년 후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이제 상원이 33명, 100명 중에 3분의 1이 바뀌고 하원이 또 다시 바뀝니다. 지금은 공화당 우위지만 보통 중간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의 선거를 가집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상하원 역학구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모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스피드업 속도가 어디에 가 있을까라고 보면 후반 2년보다는 전반 2년에 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PD님이랑 그런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남은 게 뭘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저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노벨 평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러다 갑자기 김정은하고 어깨동무하고 셀카 찍을 수도 있어요. 이게 상황이 하루하루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